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수년간 쌓인 분노가 절규로 터져나왔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벽에 등을 바짝 붙였다. 칼날이 번쩍이며 어깨를 스쳤다. 1975년 최전방에서 일어난 일을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걸! 복도의 지호의 분노와 정의의 절망이 메아리 쳤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중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85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의 302호에는 송정희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 73인 정희는 은퇴한 간호장교답게 군대식 규칙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고 6시 정각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후 라디오 체조를 시작하죠. 정희의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장교 제복을 입고 찍은 흑백 사진, 야전병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사진까지.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랜 사진들이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이에요. 아침 6시가 되면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우려냅니다.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보리를 넣어 은근하게 끓여내는 과정이 벌써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보리차 특유의 고소한 향이 집 안가득 퍼지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오전 9시가 되면 정희는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동네 마트로 향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무릎 관절의 뻣뻣함을 느끼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군 시절 훈련으로 단련된 정신력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301호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잠깐 멈춰서서 문패를 바라봅니다. 그 집은 벌써 2년째 비어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의는 체계적입니다. 먼저 채소 코너에서 시금치와 무, 당근을 고르고 정육점에서 닭가슴살을 조금 사며 생선 코너에서는 고등어나 갈치 중 하나를 골라내죠. 계산할 때면 50대 마트 사장이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정희는 미소로 답하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점심을 간단히 해먹은 후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돌봅니다. 선인장 3개와 고무나무 한 그루, 작은 허브 화분들이 베란다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어요. 물을 주며 마른 잎을 떼어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너희들만이라도 건강해야지. 오후 2시쯤이면 정희는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갈색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나가죠. 요즘 신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가끔 한숨이 나와요. 저녁 무렵이 되면 정희는 부엌에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나물을 무쳐 먹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젓가락과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공허함이 밀려와 목구멍이 메이는 것 같아요. 정희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밤 9시부터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창가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오래전에 사둔 수필집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면 아파트 단지 너머로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어요. 10시 30분이 되면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우려냅니다. 작은 도자기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보리차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일상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정희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11시 58분, 거실 구석에 놓인 20년 된 검은색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된 그 전화기는 다이얼 숫자들이 달아서 희미해져 있고 수화기 끈은 꼬여서 엉켜 있었습니다. 벨소리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첫 번째 벨이 울리고 정확히 3초 후 두 번째, 다시 3초 후 세 번째 벨이 울린 다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초시계를 재며 의도적으로 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전화벨이 울리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들어볼까 생각해봤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 전화벨 소리는 정희에게 4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젊은 간호장교였던 시절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들었던 경계 사이렌과 묘하게 비슷했거든요. 날카롭고 긴급한 그 울림은 언제나 위험의 전조였죠. 적의 포격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중상 환자가 실려올 때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 정희는 최전방 응급의무중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해야 했어요.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손에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두 번째가 울리면 응급실로 뛰어가며 세 번째가 울리면 이미 수술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밤 근무가 가장 힘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천막을 흔들고 멀리서 포성이 들려올 때면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런 밤에 울리는 사이렌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죠. 정희는 그때의 기억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이 이상한 전화벨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정희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11시 50분이 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죠. 55분, 56분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 플러그를 뽑아버릴까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전화기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중요한 공지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날들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정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낮에 일반 전화가 와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밤에는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정희를 괴롭혔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 바늘이 11시를 넘어서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7분이 되자 정희는 책을 덮고 전화기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11시 58분 정각, 거실 구석의 검은 전화기가 첫 번째 벨을 울렸습니다. 정희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책을 꽉 움켜쥐며 숨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릴 때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세 번째 벨이 끝나는 순간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벨 소리가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어요. 마치 집안의 모든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울림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깼어요. 그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마저 신경에 거슬렸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7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잠에서 깬 정희는 온몸이 찌뿌드드했습니다. 어깨와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먹으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급하고 다급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쫓기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부엌 칼을 쥔 채로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었어요. 도어 체인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아침 일찍이라 복도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래층 할머니시죠? 저는 502호에 사는 지호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 톤이 상당히 다급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어요. 아침 일찍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도어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옷에 주름이 많이 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밤에 전화 울리면 절대 받지 마시고 문 열고 나가세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아침 일찍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호는 정희의 말을 자르며 더욱 급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위험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 찬 공기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할머니도 매일 밤 11시 58분에 전화 받죠? 정확히 3번 울리고 끊어지는 그 전화 말이에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아는 줄 알았던 일을 위층 청년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받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요. 하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호의 눈빛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가야 하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희가 다시 물었지만 지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몇 번 벙긋거리더니 결국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믿어주세요. 제발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전화 울리면 밖으로 나가세요.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마친 지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매우 급했습니다. 정희가 잠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라고 소리쳤지만 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위층에서 멈추고 문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전화일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청년의 절박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희는 지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502호에 혼자 사는 젊은 남자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가끔 밤늦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77년 혹독한 겨울,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갑자기 천막으로 뛰어들어와서 오늘 밤은 위험하니 대피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날 밤 적에 기습 공격이 있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장교로서 3년간 최전방에서 근무하며 단련된 위험 감지 능력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소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금치를 고르다가도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지호의 말이 생각났고 계산을 하다가도 그의 두려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마트 사장이 어머니,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도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넘쳤고 신문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정희는 502호 쪽을 자주 올려다봤습니다. 지호가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했어요. 아침에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고 올라간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가끔 발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도 한 숟가락만 떠먹고 그만두었습니다. 위장이 울렁거리고 속이 쓰렸어요. 밤 9시가 되자 정희는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앉았지만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화를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지호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경고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같은 시간에 울리는 전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시가 넘어가자 정희는 전화기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낡은 검은색 전화기를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다이얼 부분의 숫자들이 달아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정희는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1시 50분, 55분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긴장감이었어요. 11시 57분이 되자 정희는 수화기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한 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11시 58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벨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 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떨렸어요. 세 번째 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희는 번개처럼 빠르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전화가 끊어졌을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잡음이 들려왔거든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칵, 찰칵하는 기계적인 소리였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뭔가 익숙한 소리였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군용 무전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40여 년 전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자주 듣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찰칵 소리와 똑같았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전화기에서 군용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선가 무전이 들어오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전기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찰칵, 찰칵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이 모스 부호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패턴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502호 지호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하며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마치 가구가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지만
무전기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렸습니다. 지호의 비명소리였어요. 아니야, 싫어. 하는 절규가 천장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목이 쉰 듯한 거친 소리였지만 분명히 지호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호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아침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장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지호의 신음소리까지.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위층에서 들리던 소음도, 전화기에서 나던 무전기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발신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화선이 아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정희는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502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처럼 조용했어요. 지호는 괜찮은 걸까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정희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혼자 올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희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지호의 아침 경고를 떠올렸어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정희도 곧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린 지호의 비명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지호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실내화를 벗고 소리가 나지 않는 양말만 신은 채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각층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계단의 윤곽만 겨우 보였어요. 정희는 벽에 붙은 차가운 철제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아팠지만 소리가 날까봐 참고 올라갔어요. 40여 년 전 군 시절 야간 정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층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가면서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까봐 걱정했어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401호, 402호, 그리고 마침내 502호에 도착했어요. 5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5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아침에 지호가 그렇게 다급하게 뛰어 올라갔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호가 문을 꼼꼼히 잠그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문틈 사이로는 완전한 어둠만 보였고 실내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호 씨, 괜찮으세요? 정희가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고요함만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어요. 현관 바닥에는 지호의 회색 운동화가 한쪽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는 답답했고
오래된 벽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습기와 곰팡이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낡은 검은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거든요. 정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1980년대 모델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다이얼 부분의 숫자들이 손때로 달아서 희미해져 있었어요. 수화기 끈은 꼬여서 엉켜 있었고 전화기 주변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마치 재단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굽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사진이 1970년대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모의 모양과 계급장,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천막들을 보니 분명히 최전방 부대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군인들은 모두 20살 안팎의 어린 얼굴들이었는데 눈빛만은 전쟁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진을 집어들어 뒷면을 확인해 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1975년 최전방 응급의무중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의무중대라니 바로 정희가 젊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그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호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1975년 사진과는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어요. 거실 한쪽 구석, 창문 아래에는 낡은 군용 철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갈색으로 변한 박스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응급의무중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서 글자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1975, 1978이라는 숫자도 보였어요. 정희가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정확한 기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오래된 군용 의료기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녹이 쓴 의료용 가위, 누렇게 변한 거즈와 붕대, 그리고 응급처치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40여 년 전 정희가 야전병원에서 직접 사용했던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가위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기억 속의 것과 일치했어요. 박스 한쪽 구석에서 정희는 작은 군번줄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녹색 끈에 달린 금속 군번표를 확인해 보니 이승호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승호 중위, 모든 사람이 그를 이중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1975년 가을적의 폭격으로 중상을 입고 정희의 품에서 숨을 거둔 그 젊은 장교였습니다. 박스 맨 아래에는 한 장의 누런 종이가 있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보니 부대원 명단이었습니다. 1975년 최전방 응급의무중대 소속 장병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목록 맨 위쪽에 송정희 간호장교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명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상사, 박일병, 최병장, 그리고 이승호 중위.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중위는 1975년 가을 전방 폭격으로 사망한 동료였습니다. 정희가 직접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서 살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억이었어요. 그때 이중위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장교님,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환자들 먼저 보세요라고 말했었습니다. 명단 아래쪽에는 빨간 볼펜으로 전사자라고 표시된 이름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중희의 이름에도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벨이 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계속 울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왜 오늘은 네 번이나 울리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세 번 이상 울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아까 집에서 받았을 때도 이상한 무전기 소리만 들렸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무전기 소리 대신 바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장교님.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40여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나가야 합니다. 지금 계단 쪽으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희를 장교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갑자기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1975년 가을, 적의 포격으로 복부에 큰 상처를 입은 이중희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왔을 때였어요.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한 말이 바로 장교님. 나가야 합니다. 위험해요였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중희는 40여 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주는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중희, 정말 이중희인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교님, 빨리, 위험해요. 계단으로 나가세요. 이중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40여 년 전에도 이중희의 말을 들었다면 다른 전우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502호를 나와 계단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어요. 발밑이 보이지 않아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철제 난간이 차갑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복도에 있던 희미한 비상등마저 꺼지면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는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난간을 더욱 꽉 잡고 벽에 바짝 붙어서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만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어둠 속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어요.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어요. 정희는 군 시절 훈련받았던 대로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교님. 처음에는 이중희의 목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젊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정희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들었던 두려움에 떨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 씨? 지호 씨인가요? 괜찮아요? 정희가 말했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적대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의 번쩍임이 스쳤습니다. 비록 캄캄했지만 정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칼이었습니다. 지호가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지호 씨,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요. 정희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호의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지호의 절규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수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의 아버지? 정희가 언제 지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까요? 지호가 갑자기 칼을 휘둘렀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정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벽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지호 씨,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지만 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의 어깨 부근을 스쳤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40여 년 전 군 시절 훈련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간호장교였지만 기본적인 호신술과 제압술은 배웠었거든요. 정희는 지호가 다시 공격해오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지호가 세 번째로 칼을 휘두르자 정희는 재빠르게 몸을 돌리면서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수십 년간 몸에 밴 근육의 기억이 작동했어요. 정희는 지호의 손목을 비틀면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호를 벽 쪽으로 밀쳐냈어요. 지호가 벽에 부딪히면서 으악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호 씨, 진정해요.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정희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벽에서 일어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1975년 최전방에서 일어난 일을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1975년이라니 바로 정희가 응급의무중대에서 근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호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호 씨, 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는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시 정희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지호와 정희 모두 그 소리에 놀라서 잠깐 멈춰섰어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무겁게 올라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호와 정희는 동시에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또 누가 있는 거야?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까까지의 분노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어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불길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4층, 그리고 5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정희는 군 시절의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모든 것이 1975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5층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지만 아까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어요. 정희도 긴장한 채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함만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정희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지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호 씨, 일단 칼부터 내려놓아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정희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았던 대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통제하려 했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40여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호 씨, 내 아버지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다시 격해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1975년 10월 15일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응급의무중대에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병사가 실려왔어요.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고 출혈이 심했죠. 지호는 숨을 죽이고 정희의 말을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지호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내 아버지였어요. 이승호 중위. 아버지는 중위가 아니었어요. 일병이었다고 들었는데. 지호가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이승호 중위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이었죠. 26살의 젊은 의사였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정보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럴 리가. 저는 아버지가 일반 병사였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의관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죠. 정희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적의 포격이 시작됐어요. 모든 의료진이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내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가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중희는 자신의 안전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했어요. 나는 그를 설득해서 함께 대피하려 했지만 거부했어요. 간호장교님,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라고 말했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폭격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휘부에서는 즉시 철수하라고 재촉했죠. 나는 마지막까지 내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나오신 거예요? 지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남아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내보냈어요. 정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중희가 나를 붙잡고 말했어요. 간호장교님은 살아야 해요. 다른 환자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라고.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환자를 돌봤어요. 폭격이 시작되어도 수술을 계속했죠.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뭐요? 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격탄이 천막을 마쳤어요. 내 아버지와 환자 모두.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지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정희가 궁금해했어요. 누가 내가 내 아버지를 버렸다고 말한 거예요? 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죽은 건 송정이라는 간호장교 때문이라고. 내 할머니가. 정희는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전우에게서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간호장교가 아버지를 치료하다가 위험해지니까 버리고 도망쳤다고.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누군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호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려줄게요. 정희는 그날 밤 이중희가 자신을 천막 밖으로 밀어내며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간호장교님, 제가 만약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부탁이 있어요.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호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했던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년간 품고 있던 분노와 원한이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괜찮아요. 지호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지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아니 정희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지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때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복도에 불빛이 켜지면서
지호와 정희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5층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희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호의 얼굴에는 수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 선생님.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호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칼을 들고 정의를 위협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의는 지호의 떨리는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가 잘못을 뉘우치는 손자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지호야.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지만 이제 그 칼은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부끄러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칼은 제가 치워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복도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상했고 502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502호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있었고 안쪽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502호에서 나가죠. 그런데 지호가 말을 멈추고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전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그것도 아버지가? 정희는 지호의 말을 듣고 502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 안에는 이중위의 소중한 유품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신비로운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502호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놓인 검은 전화기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첫 번째 벨이 울리고 두 번째 벨, 세 번째 벨까지는 평소와 같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연락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서둘러 502호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지호도 긴장한 얼굴로 뒤따라와서 정희 옆에 섰어요. 네 번째 벨이 울리기 직전 정희가 재빠르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중희.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중희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절박했습니다. 나와요, 장교님. 지금 당장 나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상황의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나가야 하죠?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중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더욱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2호가 위험해요. 가스가. 지금 당장 계단으로 나가세요. 1초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스라니?
그제야 코끝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곰팡이 냄새나 하수구 냄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맡아보니 명백한 도시가스 냄새였어요. 언제부터 새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 빨리 나가요. 정희가 급하게 소리치며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호도 정희의 말을 듣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502호에서 나왔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이중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요. 더 멀리 가세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해요. 정희는 수화기를 들고 나오려 했지만 지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선생님, 전화기 놔두고 빨리 나가야 해요. 정말 위험해요. 지호가 정희의 팔을 강하게 잡고 계단 쪽으로 끌었습니다. 정희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놓았어요. 이중희의 마지막 경고를 들으며 두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층, 3층, 2층을 지나며 내려가는 동안 가스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어요. 건물 전체에 가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마지막 계단을 몇 개 남겨두고 현관문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어요. 502호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계단까지 전해져 와서 정희와 지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정희는 난간을 꽉 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고 지호는 벽에 어깨를 부딪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주황색 화염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창문을 뚫고 나와 하늘로 올라갔어요. 큰일 났어. 지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502호에 그대로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려 즉사했을지도 몰랐어요. 이중희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까지 달려간 후에야 뒤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5층 502호에서는 여전히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어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큰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119에 신고를 했는지 멀리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안전한 거리에 도착한 후 정희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놀란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신 거네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늘 밤 자신과 정희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오르는 502호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지호는 갑자기 정희를 꽉 안았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도 선생님도.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정희도 지호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지호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내 아버지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화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완전히 진압되었어요.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자 하얀 수증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502호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창문 틀만 검게 그을린 채 남아있고 이중위의 소중한 유품들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전화기까지 모든 것이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희와 지호는 새벽까지 아파트 앞 작은 공터에서 기다렸어요. 소방관이 가져다 준 두꺼운 담요를 함께 덮고 차가운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직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신 거겠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래, 지호야. 내 아버지는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노후된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전기 스파크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정희와 지호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희의 마지막 경고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폭발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 거라는 것을요.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지호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했습니다. 지호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502호 복구될 때까지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도 혼자 있기 싫어서. 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도 혼자 있기 무서워요. 그날 이후 정희의 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이상한 전화벨이 울리지 않게 된 거예요. 매일 밤 11시 58분이 되어도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희도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전화기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맙다, 이중희. 이제 편히 쉬어. 정희가 그 시간에 전화기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중희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호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과 분노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수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원한이 사라지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 후 지호는 정희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저 대학교에 복학하려고 해요. 경영학과 3학년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지호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의사였던 아버지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지호는 정희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정희도 지호를 진짜 손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복학 준비를 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지호가 큰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방문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회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매주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정희가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아버지 이야기요. 최전방에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 군의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모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 하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아. 내 아버지 같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래야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거든. 정희가 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정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4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혼자 짊어지고 있던 전쟁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군 시절 앨범을 꺼냈어요. 그동안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꺼내볼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기다가 이중희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발견했어요. 1975년 여름 응급의무중대 창설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이중희가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중희, 고마워요. 지호를 통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고 더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정희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와 지호가 함께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냉이와 달래를 사려고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호가 정희의 팔짱을 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되었고 할머니라는 소중한 분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지호야. 너 때문에 정말 많이 행복해졌어. 혼자 살던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정희가 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평소처럼 밤 9시에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지호가 빌려준 책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려내어 작은 찻잔에 따라 마셨어요. 11시 58분이 되었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구석의 검은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평범한 전화기일 뿐이었습니다. 이중희,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지호는 제가 잘 돌볼게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지호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정희가 전화기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벨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 평온하고 따뜻한 숨소리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귀를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몇 초 만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중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40여 년간 세상에 남겨둔 걱정과 미련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 속으로 떠나간다는 것을요.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중희. 정말 고마워요. 지호 덕분에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신비로운 평온함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야, 이제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는다. 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시면서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꿈이 아닐 수도 있어, 지호야. 내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일지도 몰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 후로 정희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호는 매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정희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3번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이제 추억 속에서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의 울림이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정희와 지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